여러 명의 중학생이 노래방에서 한 초등학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분을 샀고요. 나는 법에 안 걸려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게끔 법에 대한 좀 무서움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없는 행동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성인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제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 이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또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현행 소년법의 개정 또는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변대변에서는 이 이야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민호, 고지연 두 분 변호사 모셨고요. 먼저 이게 어떤 사건인지 좀 알아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달 22일이었죠. 소셜미디어상에 2006년생 집단 폭행이라는 제목의 네. 영상이 공개돼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네. 이 영상에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여자 초등학생이 중학생 여러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심지어 폭행이 이루어지는 중에 한 남학생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까지 나오는데요. 때리면서 노래까지 불렀군요. 네, 이 영상은 모자이크가 없이 공개가 돼서 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까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경찰에 따르면 가해 중학생 A양은 여자 네. 초등학생 B양과 남자친구 문제로 메신저로 싸웠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다른 중학생들과 함께 B양이 있었던 노래방을 찾아가서 폭행하게 되는데요. 수원 서부경찰서는 23일 가해자인 중학생 7명을 폭행 혐의로 다 구속을 했고요. 전원 검거를 했고요. 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법원에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지금 신병을 인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 가해 중학생들 모두 2006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 13세인데 이게 그러면 현행법상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고 네. 이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소년법 제4조에 따라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이라고 해서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는데요. 네. 이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서 형벌 대신 소년법이 규정하는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청와대 게시판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었죠. 네,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네.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참여자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아. 청와대는 청원이 마감되면 한 달 안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청소년 범죄인만큼 처벌보다는 예방적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 이 두 가지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변대변 가상법정에서 공방을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이거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 범죄 과연 위험한가? 정말 진짜로 위험한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서 처벌 강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황민호 변호사께서 맡아주시겠고요. 아닙니다. 예방적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은 또 고지연 변호사께서 또 맡아주시겠습니다. 먼저 이게 청소년 범죄 이거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고 변호사님? 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네. 우리나라 소년범의 수는 2006년도에 6만 9천 명, 2007년도에 8만 8천 명이다가 네. 2008년도경에 약 13만 5천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아하. 하지만 이를 정점으로 또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지난해에는 6만 5천 90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 수치는 그 이전에 가장 적었던 2006년보다도 3,200여 명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가장 많았던 해인 2008년도와 비교하면 51.1%나 낮아진 결과입니다. 청소년 범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체 범죄 건수의 감소는 청소년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아하. 맞물려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범죄 유형을 주목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전체 범죄 건수는 줄었지만 살인이나 강도, 강간, 네. 방화 등으로 대표되는 강력범죄는 그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2008년 3,016명이었던 소년 강력범 숫자는 2018년 3,496명으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10년 사이에 무려 15.9%나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행 사건도 증가했는데요. 지난해 발생한 소년보호 사건 가운데 폭행 사건은 1,799건으로
2009년 465건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네, 통계상으로는 분명 죄질이 나쁜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증가하긴 했군요. 예. 네네. 그러나 그 원인이 과연 청소년만의 문제인지는 좀 별도의 문제입니다. 네. 많은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가족, 학교와 같은 완충지대의 부족을 문제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대검찰청이 발간한 범죄자 유형 분석 자료를 보면 소년범의 범행 동기 중에 우발적 범행이 26.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네. 우리가 청소년기를 보통 질풍노도의 시기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자기 통제력이 가장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아직 어리니까 우발적으로 그랬다라고 하기에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소년 범죄의 내용들이 너무 잔혹하고 끔찍합니다. 2017년에 또래 여중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던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또 지난해에는 한 여중생을 남학생 2명이 성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미성년 범죄 처벌 강화를 둘러싼 공방 펼치고 있습니다. 법정보다 더 뜨거운 변호사들의 토론, 가상 변론, 변대변 두 번째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쟁점은 강력한 처벌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다퉈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민호 변호사님, 이거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느 정도인가요? 네, 최근 한 조사 결과인데요. 조사 결과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62.6%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네.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응답도 21%나 됐습니다. 일단 강화 쪽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군요. 네, 반면 현행 소년법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12.9%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의견 또한 계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완 의견이 포함된 것입니다. 물론 들끓는 여론도 당연합니다. 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만이 청소년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실효적인 제도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강화한다고 해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게 범죄율 감소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년법은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른바 국친사상으로부터 네. 시작을 하는데 이런 미성숙한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국가가 성인이 우선적으로 좀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들 또한 우리와 같이 만 14세 미만자에 대한 처벌은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해외 사례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선진국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해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1997년에 일본 고베시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초등학생 2명이 연속적으로 살해되고 피해자 1명의 머리가 절단된 채로 학교 교문에 걸린 이른바 고베 아동 연쇄 살인 사건인데요. 아하. 그런데 범인을 잡고 봤더니 당시 만 14세 중학생이었습니다. 네. 이 사건으로 일본에서는 소년법을 폐지하자라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일본은 소년범에 대한 엄벌을 지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총 4차례의 큰 개정 절차를 거쳐서 소년원 송치 연령을 12세까지 낮췄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 1983년 26만 명이 넘었던 소년범의 수는 네. 차츰 낮아져서 2000년 들어 15만 명 선으로 뚝 떨어졌고 2017년에는 3만 5천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통계 수치로만 보면 엄벌주의로 가는 것이 범죄 건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인 네.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다른 평가도 좀 있는데요. 어떤 평가가 있습니까? 네, 엄벌주의 정책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제 일본에서는 이미 소년범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원래 줄어드는 경향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소년범 송치 연령을 낮춘 것을 바로 범죄의 감소 원인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은 이게 네. 1953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유, 이거 70년 가까이 됐군요. 네, 무려 66년 동안 바뀌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청소년의 정신 연령이나 신체 발달의 정도가 과거보다 훨씬 빨라졌고 또 범죄 지능 또한 높아진 점을 감안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저희가 형벌의 기능은 보통 응보와 교화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아하, 네. 응보라는 것은 국가가 말 그대로 복수를 대신 해주는 것이고 교화라는 것은 네. 재사회화,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인에 대한 처벌은 네. 당연히 응보가 목적이 될 수밖에 없지만 네. 아이들에 대한 처벌은 교화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서로 겁니다. 지향점이 달라지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10서너 살 된 애들에게 성인과 똑같이 징역 7년, 8년 이렇게 뭐 선고를 해본들 네. 이 아이들이 복역을 다 하고 사회에 나오면 20살, 21살 정도의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이 애들은 부모, 학교, 친구들로부터 다 떨어져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네. 나서 사회에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죄가 다시 진행되는 그런 굴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년범 처벌 강화를 비롯한 이거 뭐 소년범의 경우에는 살인을 저지르라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국민적인 그 감정적인 또 정서적인 부분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생기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거리로 한번 나가봤습니다. 시민 배심원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좀 하향 조정을 해서 조금 더 학생들이 좀 나는 법에 안 걸려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게끔 좀 그거에 법에 대한 좀 무서움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유지가 좀 맞다고 생각 드는 게 이제 청소년들이 또 그거를 잘못됐다고는 생각할 수 있으나 이거를 해서는 어떻게 되겠다까지는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런 게 이제 바뀌는 게 아니고 교육적인 이제 학교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교육을 조금 더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정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개정이 사안에 따라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심하게 되면은 또 이게 그러니까 청소년이 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질러 놓고 청소년이라서 보호받기 바라는 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린 나이니까 그렇게 철없는 행동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성인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제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시민 배심원단의 의견도 참 나뉘는 것 같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저지른 범법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 무슨 소리냐? 청소년 범죄인이만큼 처벌보다는 예방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 두 가지 입장을 두고 변대변 가상 법정을 펼쳐봤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이제 두 분 변호사들께 최후 변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청소년 범죄가 점점 더 잔혹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범죄의 강력범죄화 일부인 것이지 소년범에서만 발견되는 그런 특징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네. 저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소년범들을 만나보면 대체로 가정에서부터 쉽게 폭력에 노출되어 왔고요. 또 정신적, 육체적 학대, 유기, 방임이 계속되는 환경 속에서 살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어떤 변화 없이 단순히 소년범죄의 형량을 높인다고 해서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소년법 개정에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너무 가해자의 인권에만 치중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권은 가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에도 있고 피해 가족에게도 있습니다. 네. 내가 혹시 그런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혹은 내 아이가 그런 피해를 당하게 됐을 때 그냥 사회 구조적 문제구나라고 그냥 넘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청소년 범죄 사건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안타깝게도 피해자들은 가해 학생들에 비해서 더 어리고 더 약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인권은 왜 그간 보호받지 못했는지, 우리 법이 너무 선처 위주로만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두 분 변호사님 이야기 쭉 들으면서 저는 이 각자가 모두 다 사실과 진실을 포함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인 건 또 분명합니다. 더 신중하고 또 더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해 보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